안녕하세요. 코너스테이션 오늘 인터뷰 윤진섭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인터뷰는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 이후에 선생님 활동들 중심으로 저희 좀 질문도 드려보고 선생님 생각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000년 되면은 제가 그 평론가로 데뷔한 지 10년 정도 된 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87년도부터 해왔던 이제 전시 기획 네.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비평이 진행이 되는데 2000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라면 좀 뭐지만 제가 이제 제 3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을 맡았어요. 그래서 큐레이터로서 이제 한국과 그 일본의 그 6, 70년대에 아주 중요한 그 미술 운동이었던 일본의 모노화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단색화를 비교하는 그런 전시였는데 그게 이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제목이 이제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전이다. 그래서 양국에서 일어났던 미술 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노화 단색화를 비교 한번 검증해보자. 그러니까 일종의 해고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면 자, 일본은 모노화가 아주 중요한 그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 세계적으로 미술계에서 모노화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알파벳으로 영어로 표기를 했는데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왜 이제까지 한국적 미니멀이니 또는 코리안 모노크롬 페인팅이니 이렇게 표기를 해오느냐. 자,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뭔가 좀 정체성도 찾고 또 주체적으로 우리 것을 좀 부르는 그런 명칭 하나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출판사에 가서 교정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글 교정을 끝나고 이제 영문판 교정을 보는데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번역자가 뭐냐면은 단색화를 코리안 모노크롬 페인팅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제가 쭉 생각해 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단색화도 영어로 고유명사로 이것을 붙이자. 그래서 DANSAEKHWA 그래서 단색화라고 붙였어요. 여기부터 겁이 더럭 나는 거야. 이거 이제 어떡하느냐. 나중에 이거 남들이 인정 안 해주고 그냥 이게 흘러가 버리면 나만 좀 망신스럽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망설였지만은 저는 성격이 뭘 그냥 하나 설정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써버리자 그러고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간다 그러고서는 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그 전시가 너무나도 괜찮았던지 그 해 월간 미술 대상 전시기획부문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을 좀 받고 그 뒤로 이제 작가론을 쓰건 시론을 쓰건 논문을 쓰건 간에 단색화는 전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한 30여 편의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기회가 왔어. 언제냐면 이제 배순은 관장님이 됐잖아요.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미술계 주요 인사들 식사를 내는 자리에서 뭐 건의할 것이 있느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좀 초빙 큐레이터제를 좀 활용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초빙 큐레이터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색화를 가지고 이제 거기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관계자나 큐레이터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단색화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데 물론 명칭은 이제 그 영어 명칭을 그대로 썼죠. 한국의 단색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이다 보니까 파워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벌써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단색화라고 하는 명칭이 쫙 깔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국제 갤러리에서 이제 그 13년도에 이제 재작년에 프리즈 나가지고 마스터스 나가지고 단색화 예술이라는 그런 그 고유 명칭을 써가지고 또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작년에 국제 갤러리 단색화 예술전 거기에서 또 세계적인 미술계 인사들이 와서 보고 전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알렉산더 그레이 어소시에이츠 갤러리는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샘 앤드 틸이라는 그 공동 큐레이터들이 그 용어를 써가지고 단색화는 용어를 써서 외국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그 첫 사례가 됐죠. 네. 작년에 LA에서도 어느 네, 갤러리 그렇죠. 전시가 LA 블럼 앤 포 갤러리에서 네, 조앤기 교수가 그 기획을 해가지고 명칭도 단색화로 붙였는데 네, 전시 제목을 단색화 그렇습니다. 근데 표기법이 좀 달라요. 조앤기 교수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그 탄색화. 그래서 그분은 이제 T를 붙여요. T 단색화, 저는 D 단색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일인데 그거는 뭐 거기는 이제 또 그런 메르카토식인가 뭐 하는 그 표기법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저는 뭐 그걸 의식하지 않고 2000년도에 D 단색화를 썼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외국어 표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산도 P부산이다가 B부산으로 바뀌고 광주도 K광주였는데 G광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뭐랄까 우연의 일치랄까 D단색화를 쓴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다. 그래서 최근에 그 영국의 프리즈라고 하는 잡지 있죠. 거기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로 이 단색화를 다뤘는데 조행기 교수 들어오고 저도 들어왔습니다. 세멘틸. 그래서 넷이 라운드 테이블 하는데 거기서 공동으로 D단색화를 쓰자. 이렇게 말하자면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D단색화 명칭을 쓰게 됐죠. 네. 그러면 단색화 다시 보기라고 제가 봐야 되는 전시인가요? 물론 이제 재조명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단색화가 한상 그 번성을 이루었던 시기가 1900 가령 72년 초반에 앙대빵당 전에 그 이동엽 그다음에 허황이라는 당시 그 젊은 작가들이 그 단색 계열의 작품을 출품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파리 비엔날레 굉장히 작가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완 선생이 이제 심사를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을 뽑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 두 작가는 당시 이제 그 파리 비엔날레 본부에서 우리 이 파리 비엔날레는 설치나 뭐 이런 것이지 해와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거부를 해가지고 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2년 뒤에 까뉴 국제 해화제 이제 출품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단색화전이 이제 많이 열리게 되고 에꼴드 서울이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현대미술제죠. 그 다음에 대구 현대미술제, 그 다음에 앙대팡당 이런 데에서 그때 이제 박서보 선생이 그 미업의 부이사장이었어요. 오랫동안 부회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77년도부터 이제 80년까지 이제 이사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단색화가 굉장히 이제 그 확산되고 회귀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미업이 당시 국제분과에서 외국에 나가는 모든 비엔날레들, 상파울로라든지 뭐 파리 비엔날레라든지 까뉴 국제회화제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가들은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워에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그 단색화 쪽으로 설치를 하고 뭐 입체 작업을 하다가도 단색화 쪽으로 도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되면은 그때 상황이 군정이니까 서서히 이제 그 이면에서는 그러한 그 군사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미술계 쪽에 상당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표면 위로 이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현실과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들어가면 점점 이제 그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참여, 그다음에 운동권 쪽에 그런 작가들의 파워가 세져 가지고 단색화라든지 이런 현대미술하고 이제 말하자면 쌍벽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 화단이 상당히 경직돼 있었고 이분법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양비론, 그다음에 흑백, 그죠? 그다음에 뭐 이념 논쟁할 때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래서 그러한 또 지방색, 영남이냐 호남이냐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 사이에서 작가들은 참 많이 갈팡질팡하고 정신적 고뇌를 그때 당시에는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 단색화 작가들이 가졌던 현실적 참여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치에 대한 태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한 좀 약간 비판적인 단색화 유감이라고 해서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국제에서 단색화 예술전이 열렸을 때 그 오픈에서 말이야 이완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박서보 선생이라는 하중현 선생이라는 이런 분들이 그것은 그 70년대 군부 통치에 대한 저항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사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고 현장을 저는 작가로서 참여를 할 때거든. 사실 미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민족 기록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기득권층이 어떤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때입니다. 말하자면은 제도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분들 친북을 지켰거든. 오히려 정부의 혜택, 은전을 많이 받던 그런 분들이 세월이 이제 지냈다고 해서 말이지 지금 와가지고 그것은 침묵의 저항이었다. 군사 정권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 저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저는 그러니까 미국 미술사를 네. 많이 접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추상 표현주의가 나오면서 그런 미국이 이제 뭐 정치 소셜 리얼리즘 페인팅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추상 표현주의를 정부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민중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리얼리즘 계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색화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들. 그거는 이제 민중 미술에 반대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단색화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 개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순수주의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견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완 선생님 말대로 이완 선생님은 좀 독특하죠. 왜냐면은 실제로 연양돼서 고문을 당했거든. 그 기관에 끌려가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뭐 이념적인 것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한 그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그런 시대 상황에서 표현을 억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럼으로써 한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 어떤 박해라든지 이런 것부터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타치를 안 하거든 그런 거는. 네, 순수주의로. 그렇죠. 뭘 그걸 타치하겠어. 그걸 어떻게 현실 반영으로 보겠냐고. 네. 비판으로 또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비정치적인 그런 그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데 또 선생님 글에서 최근 글에서 보면 단색화들이 그런 상업성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실 단색화는 제가 2012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그 기획자로서 어떤 그 기획 의도를 썼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색화가 이제 꺼져가는 불씨고 말하자면 잿더미로 왔는데 거기서 불씨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살리자. 그리고 왜냐면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우리 한국 미술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뭐라고 할까 법례가 된다 하나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은 힘을 매진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성과로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너무 상업적으로 이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어떤 현상이나 사조에 대해서 재조명을 할 때에는 학술적 내지는 비평적인 접근이 아주 치밀하고도 아주 비중 있게 그것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상업적으로 너무 이것이 부각되고 이러다 보면은 좀 엉뚱한 데로 빠질 그런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 그거는 뭐 저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다시 개입하고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어느 회의를 갔는데 그 우리 저를 잘 아는 그 이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단색화 작품 많이 갖고 계시죠? 이거 무슨 소리야?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단색화 작품을 안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밝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페북에다 밝혔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나는 단색화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단색화를 명칭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제 큐레이팅이나 비평 활동 중에 단색화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또 큰 비중도 여기다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단색화를 비판을 하려면은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럼 또 비판적인 발언을 또 했고 글을 쓰고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큐레이터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저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2000년 그 국제 행위예술제 네. 이 행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그 좋습니다. 밀레니엄 행사도 밀레니엄 행사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하고 요거 좀 얘기할까요? 엇물리는데 이제 밀레니엄은 이제 1999년 12월 31일이죠. 그게 이제 해만 딱 넘기면 자정만 넘기면은 2000년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 프랑스, 쌍젤리제 거리, 또 영국 런던의 뭐 템스강, 빅벤 뭐 근처에 무슨 큰 공원 같은 게 있는데, 또 한국에서는 광화문에서. 그래가지고 뭐 한국만 해도 그때 당시 40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시계를 거다가 거리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그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근데 저를 그렇게 본 거예요. 야, 이거 관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웃기는 거구나. 그래서 그 전부터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걸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냐? 다다식 게릴라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컴퓨터를 제가 잘합니까? 그때 당시 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포스터도 만들고요. 뭐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있는데 보면 우습지만 굉장히 저로서는 지금 보면 광내가 새로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버라이어티 쇼로 막 만든 거야. 돈 없어요. 뭐 지원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원의 기획을 하자. 영원 돈 없는 영원. 그래가지고 기획서를 써가지고 다 사발통을 보냈어요. 전국 행위예술가들한테. 그랬더니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30명이 온 거야. 시어터 제로로. 심평철종 씨가 그때 그 장소를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30명의 그 행위예술가들이 전국에서 왔는데 성능경, 그다음에 뭐 이승택 선생님 이런 분들, 이반 선생님 나중에 광화문에서 관제 행사하시고 또 여기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참 양다리 걸쳤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수원의 김석환이라는 행위예술가는 그 사람이 이제 신체를 이렇게 보면 특징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고 관 속에다가 왜 여름에 방제하는 거 있잖아요. 붕붕붕붕 신형이 뿜는 거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수원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수원성을 한 바퀴 돌고 타이탄에 그걸 싣고서 서울로 왔어요. 시어터 제로 앞에서. 그래서 그걸 관을 불태웠는데 그 뭐냐면 그 재밌어요. 이 세상에 이 나쁜 모기 파리 같은 인간 존재들을 다 박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너무 재밌다. 그 열정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곳곳에서 이환이라든지 뭐 청주에 9마리 용하는 것도 기획자가 있어요. 행위예술가 이름이. 근데 이저 태백산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야. 그거를 그때 당시 이제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상황을 막 중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밀레니엄은 제가 그 난장쇼였습니다. 굉장히 그 다다식 게릴라식 난장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이 그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런 그런 행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연결된 것이 바로 이제 또 2000년도에 그 서울국제행위예술제 인사동 일대에서 벌어졌는데 그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 그 전에 99년도에 그 문예진흥 기금을 신청을 했더니 국제 행사인데 딱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주는 건 참 종잣돈으로 고맙지만은 이거 가지고 국제전은 어떻게 해? 그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나는 그냥 뭐 부딪히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좋은 작가 불러야겠다는 욕심은 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한 거야. 파리의 올랑 성형수술하는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세계 여성 100대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이메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지. 난 이런 사람이 뭔데 내가 서울국제행위수재를 하겠다. 올 수 있겠느냐. 또 좋다는 거야. 영어는 좀 서툴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오기로 결정이 됐어. 올랑이. 그다음에 이제 스텔락, 호주의 스텔락. 시간은 촉박하고 그때 왜 그러냐면 제가 광주 비엔날 총감독 최종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었어요. 2000년에.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해야 되고 그냥 바쁜 상황인데 저는 그거는 그거고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니까 이거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정열을 여기에 쏟는 거야. 거기면 신경도 안 쓰고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러고서 여기 신경을 쓰는데 스텔락 또 호주의 스텔락은 그 인터넷을 이용한 원거리 자동 그 제어 시스템이잖아요. 인공팔 같은 거 부착해가지고 여기 서울에서 컴퓨터를 치면 시드니에 있는 무대에 있는 그 스텔락의 팔이 움직임.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꼭 불러야 되겠다. 근데 뭐 잘 수배가 잘한데 그래서 누가 이제 제 호주 친구가 소개를 해가지고 접속이 됐습니다. 영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제 조카 사위가 칼 기장이에요. 그래서 마침 거기다가 친구가 가는 편에 표를 사줘가지고 시드로 공항에서 전달을 해서 결국은 선제아트센터 강당에 강연을 하니까 거기다 세웠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 기획사에 보면은 제 히스토리에 보면은 재미있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라냐면 운칠기삼이다 그래. 이게 운칠기삼이 뭐냐면 이거 큐레이터 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운이 70%고 기술이 30%야. 그만큼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색화전 할 때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운칠기삼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작년이죠. 14년도에 그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개인전 할 때 거기에 제가 운칠기삼이라는 작품을 거기다가 낸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2000년 그런 활동들을 하셨고 2002년에 이제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는 어떤 전시를 기획을 하셨던 거예요?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국제 커미셔너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일이. 예, 그렇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변했습니다만은 상파울루 비엔날레 본부에서 한국미술협회에 이렇게 그 의뢰를 해가지고 커미셔너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상파울루 비엔날레 50주년 또 브라질 발견 500주년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누구를 데리고 이제 나가야 될 거냐 이제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기마타 작가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기마타 작가와의 만남은 그 이전에 이제 93년도인가 예술의 전당 차스데이 제안전에서 이제 한번 만난 뒤로 제가 주목을 하고 굉장히 하나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해왔었는데 기마타 씨가 적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미협 회원이 아니야. 거기 조건이 미협 회원이 되어 나가는데 그래서 미협 회원을 가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거기서 이제 히트를 치고 기마타 씨가 국제화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죠. 그때 이제 기마타 씨 작품이 바로 그 뮤지엄 시리즈 그런 걸 가지고 나갔어요. 예, 여자들 남녀들 벌거벗고 한 사진 작품으로 막스 그다음에 뭐 이 조그만 그 흙으로 된 그 벼랑 거기에 구멍을 파고 초를 1000몇 개를 이렇게 놓고 그 안에 동자 쓰니까 앞에서 벌거벗고 가부좌 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냈었죠. 그래서 뮤지엄 프로젝트가 기마타 작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미디어시티 서울 총감독 하셨던 그 전시도 저는 사실 궁금해요. 이제 미디어시티 2004년은 제가 이제 그 미디어 아트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이제 갖고 있었고 저는 뭐냐면은 상당히 제 그 작가 활동 경력이나 제 의식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전의적이고 실험적인 데에 그 경도돼 있어요.
뭐 이 좀 진부하거나 변화가 없고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한번 좀 다루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 저 제목이 디지털 호모루덴스 게임이었죠. 게임 주제가. 그래서 게임을 그 주제로 해서 그 많은 세계 유명한 작가들 뭐 일본의 야노베 겐지라든지 그다음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많이 와서 좋은 작품 많이 보여줬죠. 중국의 왕지엔웨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주제로 또 디지털 호모루덴스 그러잖아요. 원래 호모루덴스라는 말은 그 아주 탁월한 그 문화사가인 그 호이징하가 호모루덴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지식 영지인이다. 그러면 잠깐만 호모 레이버 그러면은 이거는 도구를 만드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영지인 생각하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개념을 내세운 사람이 바로 호이징하인데 이 호이징하는 호모루덴스라고 하는 동명의 책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다음에 문화에는 아주 공통적으로 이 놀이성이 깃들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뭐냐? 그 양상이 어떻게 변해 있고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서 또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그 리서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놀이하는 인간이 네. 선생님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시는 모든 행위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30개가 넘는 예명을 예명. 사용하면서 예. 굉장히 놀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놀이에요. 놀이 삶 자체가 놀이고 그냥 재미있고. 근데 이게 그 7, 80년대 특히 80년대 민중미술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의 그때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억압돼 있었어요. 뭔가 인간은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서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도와줘가지고 또 그 삶의 뭐랄까 미술을 통해서 어떤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공동체 사회 그때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크게 봤어요. 이 공동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정말 대동을 누리는 똑같은 그런 민주주의 이념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억압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경직되고 전 그래서 이건 좀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만나고 전 페이스북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2009년도에 이제 미국 친구의 권유로 시작을 했는데 논문 벌써 제가 그때 당시 2편 썼습니다.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또 계정도 제 계정 말고도 브로큰샵이라든지 이따 파자마 공화국이라든지 IUI 국제상상대학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이제 재밌는 뭐 생각이나 아이템 있으면 이제 올려요. 그러면 거기다 또 이제 라이크도 누르고 코멘트 달고 뭐 이러는 측면에서 제가 하나의 그런 거를 사실 놀이터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놀이의 매체로서 또 소통의 매체로서 이제 보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전 세계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10억 명의 우리 펩친들이 이제 그 서로 교류를 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점에 착안을 했냐면 예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퍼포먼스 때 주로 이제 왕치라는 예명을 쓰고 2009년 9년도에 그 경기 도자 비엔날레 2000에서 열린 거기에 이제 제가 도자 퍼포먼스 세라믹 패션이라는 그 기획을 했는데 맡아서 거기서 제가 이제 가면을 쓰고 방독면을 쓰고 우주의 소리라는 작품을 합니다. 그때부터 왕치라는 명칭을 썼어요. 근데 왕치 그다음에 뭐 한큐 최근에는 쓰고 그다음에 뭐 밍글맹글 뭐 QY 뭐 그다음에 천둥치는 힘 아침의 힘 이게 다 인디안식 이름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인디안은 자연으로
계속 그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정서하고 맞는 거죠. 자연의 품에 안겨서 자연을 경외하고 이런 정신들이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그 편리해지고 또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갈수록 어느 곳이 더 자꾸 자연이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제가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쓰게 된 거죠.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 그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굉장히 한국적인 역사가 네.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전 그 예,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그 보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예명이 호가 334개라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전라도의 옥과미술관장 하는 최준호 관장 이제 이분이 대만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하고 왔는데 이분이 그거를 리서치해가지고 추사 명호에 살다라는 아주 투툼한 그 책을 써냈어요. 이것이 어떤 무슨 학술상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명이 334개 놀라운 거예요. 서양의 경우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예외가 있다면 미술의 그 마르셀 듀상, 로즈 셀랍이라고 하는 예명을 썼거든. 딱 하나. 근데 우리는 그런 데에서 보면은 서양의 그 뭐 이름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평생 쓰는 거하고 비교해서 우리 동양의 문화권 또 특히 한국에서 추사 선생 같은 경우 보면은 호를 334개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한두 번 쓰고 버린 것도 부지기수겠죠. 근데 가령 예를 들면은 과천에 이제 마지막 이제 머무르시는데 거기서 글을 쓰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과천 노인 이렇게 쓰시거든. 그러면은 그게 호가 되는 거예요. 원래 20세 전까지는 하나만 씁니다. 20세가 들어와서 호를 본인도 쓸 수 있고 남이 붙여줄 수도 있는데 이런 전통이 나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전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신한다. 양파를 까듯이 까도 나오지 않는 자아정체성 그것을 향해서 이름을 예명을 여러 개 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상업주의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거장이 된다. 그다음에 작가로서 뭐 명성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름값이잖아요. 예? 이 브랜딩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파주에서 그 로즈 뭡니까 라쇼즈 초즈 추즈 치즈. 네. 이게가 초즈는 치즈 초즈의 치즈를 골랐다. 이 제명을 썼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말 다 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우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그 예명서 전시를 하는데 이름을 계속 바꿨어요. 이번에 또 한큐라고 바꾸고 전시를 그때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왕치로서 하다 보니까 몇 년 하다 보니까 알려졌어 벌써. 그러면 벌써 작품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인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어리둥절 이게 또 뭐야 한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전략적으로 상업주의 시스템이 편입되는 거를 내 스스로가 이제 거부하는 거죠. 네. 선생님 2000년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들이 이제 평론가로서의 활동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한국 현대 미술계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에서의 평론가라는 역할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전보다는 이제 큐레이터 기획자의 네. 역할, 기획자들이 이제 글을 쓰면 전시 소개 글부터 리뷰까지도 네. 다 쓰게 되면서 네. 기획자들이 부각이 되고 평론가의 시대는 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하던 2005년도에 아시아 비평 포럼이라는 걸 창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그 비평가들, 예를 들면 일본의 다니아라타 선생이라든지 중국의 인슈왕시, 뭐 기타 등등 이런 그 평론가들하고 같이 홍콩의 장송숭 뭐 이런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 한번 이걸 토론해 보자. 그랬을 때 그 첫 주제가 비평과 전시 기획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평과 전시 기획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건너기 힘든 심연도 있다. 이게 뭐냐? 한번 점검해 볼 때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만 해도 처음에는 이제 현대미술이 이제 들어오던 도입기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작가들이 전시를 기획하고 그룹을 만들고
하던 그런 그 작가 중심의 전시기획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미학과 미술사학과 그다음에 고고인류학과와 같은 관련 학과들이 생기면서 많은 또 그 이론 인력들이 배출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면은 홍대의 그 예술학과입니다. 87년도인가 첫 그 이제 그 뭐냐면은 입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벌써 좀 있으면 30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이제 그 국공립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갤러리 같은데 또 각종 뭐 예술경영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관련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쫙 사회에 포진하고 있는데 95년도에 광주 비엔날레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야. 그때만 해도 평론가들이 많은 전시 기획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라든지 송미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뭐 유홍준 그다음에 윤범모 뭐 운동권에서는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여기에 뭐 서성록 장석원 그다음에 선생 같은 그런 서정걸 선생 이런 많이 그 기획을 했거든요.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또 그때 들어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엔날레들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평론가의 전시기획 시대가 다음에 찾아왔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학과 출신들하는 미학과 미술사학과 출신들이 사회 각 곳곳에 이제 포진하면서 큐레이터 그 중심의 전시기획 시대가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론가들은 이제 비평만 생산하고 뭐 이런 그 약간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영역이 저 확고하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이야 뭐 전시가 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다 보니까 이 힘의 이동이 비평에서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큐레이팅 쪽으로 미술관의 이제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비평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수록 나는 그 위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적 상황일수록 좀 더 확고한 비평적 판단 기준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비평이 위기됐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크리티컬 크라이티어리가 약화된다는 거거든요. 뭐 이것이 확고한 것인지 그 회의가 와. 가령 예를 들면 클레멘트 그린버그만 해도 얼마나 완고한 견고한 그런 비평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면은 아닌 거야 예술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이것도 그런 거 같고 저것도 그런 거 같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너무 지금 혼란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 제가 사실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을 때 그 거기서 3일짜리 3회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목이 더 큐레이터, 더 크리틱, 더 아티스트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는 뭐 아티스트가 다 오고 이제 큐레이터 하는 날은 큐레이터들이 다 오고 뭐 이런 식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날이 큐레이터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큐레이터 날에는 아티스트도 오고 크리틱도 오고 큐레이터도 친구 큐레이터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게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는 이제 아티스트는 안 가요. 그 친구 아티스트의 이야기들은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대신 크리틱과 큐레이터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기 없었던 날이 물론 크리틱인데 크리틱 부분은 크리틱밖에 안 가는. 크리틱도 안 가려고 그래. 지루하니까. 크리틱밖에 안 가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그 비평의 부재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평의 부재에 대해서 크리틱을 할 뿐이지 그렇다고 이러한 비평이 있어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점이라는 이야기들은 없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주의, 캐세라세라식으로 가치 기준이 허물어지고 모든 게 다 좋다는 다원주의 시대로 갔잖아요.
다문화 다원주의 시대로 간단 말이지. 그 전까지는 가령 예를 들어서 모더니즘 시대만 해도 그 어떤 비평적 기준이 견고했다고요. 클레멘트 그린버그에 의해서 통해서 보듯이. 그런데 클레멘트 그린버그만큼 권력적이고 아주 교조적인 또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진짜 뭐 누구도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공격받게 돼. 그 후에 그 뭐 제자 세대들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로잘링크 라우스라든지 이렇게 공격받게 되면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거대 담론이 벌써 서서히 무너지는 그 징후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비평이 그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이런 다가치적이고 다원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비평적 목소리를 그러면은 내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이런 패퇴된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인정하고 안 줘야 되는 저 그렇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작년에 서울과 수원에서 그 미국 속에 빠진 미술 비평 해가지고 제47차 국제평론가협회 총회와 학술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제로 삼은 거예요. 미궁에 빠진 미술 비평. 자, 우리가 미궁에 빠졌다 이거야. 그러면 그 히랍 신화에 그 나오는 미궁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그 시를 갖다가 바깥으로 뽑아내가지고 그 위기 탈출을 갖다 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 것이냐. 저는 굉장히 그 비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스스로 어떤 그 뭐랄까 대중들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또 스스로 권위를 되찾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명확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또 이 시대를 판단하고 비평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서 제가 이제 그걸 한 것이었고 더 넓게 보자면은 지금 우리 국제평론가협회만 해도 제가 이번에 총회장에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그 근소한 차이로 석패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유로센트리시즘. 한 60년의 역사에서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어. 특히 유럽 중심이다. 그 사무실도 파리에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시아의 결속, 그다음에 아시아의 목소리 이런 걸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렉 회장도 재선을 위한 그 성명에서 앞으로는 그 아시아에서 회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아시아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서 비평은 정말 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시아 현대미술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조명이 되거나 뭐 가치 평가가 될 뿐이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 일본 현대미술 뭐를 가지고 논문 쓴 것들을 봐도 뭐 들레주라든지 이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이론을 해서 다시 일본 현대미술을 바라볼 뿐이지 뭐 자기들의 가치라든지 미적 감성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더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일본을 이제 우리가 잘 보면 일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 왔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후쿠오카 미술관이 80년에 아시아 현대 미술제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후쿠오카 미술관의 후쿠오카 트리엔날레예요. 그만큼 뭐냐면 노하우하고 그만큼 아카이브 축적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들이 또 홍콩에 아시안 아트 아카이브가 있죠. 또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거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난 지금 우리나라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국제평론가협회 총회 콩그레스를 계기로 그런 것을 문제 제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시아 비평 포럼을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거 상당히 좀 공감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대세로 부상되고 있거든요. 중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G2 미국과 함께 그러나 지금 중국이 미국을 자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조짐은 뭐냐면 서서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 중심, 아시아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 글 속에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또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아시아 비평 포럼이 창설이고, 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의 뭐 황두라든지 이런 전시교육자들, 일본의 또 전시교육자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비평가 많이 동조하고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미궁에 빠진 미술 네. 비평 거기서도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해서 비평 섹션을 새로 예, 따로 바로 그 발표를- 일환이었죠. 네.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거기서 일단은 이제 사이먼 멀리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 겸 비평가죠. 이게 한국에서 이제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단색화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단색화에 대한 미학적 가능성 이런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해줬죠. 또 호주에 이제 그 아시안 아트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호주 그 시드니 대학의 명예 교수인데 존 클락 교수는 그 태국의 한 작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그 현대 미술에 대한 상황을 한 작가를 예를 들어서 아주 심도 있게 또 파고들었고 또 저는 이제 우리의 그 DMZ 1990년대 이반 선생이 했던 그 DMZ를 통해서 분단의 어떤 아픔 또 거기서 생성되는 어떤 미술의 어떤 현상들 문화 현상들을 갖다 해고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코멘트를 했죠. 또 하나 선생님 2007년부터 이제 아티스트로 예, 아티스트.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 네.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예. 일들인 것 같아요. 본인께서 어쨌든 그 미술 비평가 큐레이터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네. 저는 원래 아티스트 베이스예요. 제 삶이 제 이력을 보면 1976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간 것이 75년도고 홍대 서양학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76년에 한국미술 대상전에서 당시에 이제 얼음을 녹는 그 시리즈로 작품을 해가지고 매개항이라고 해서 한국미술 대상전에 입상을 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이건용, 성능경 같은 대선배들을 하고 ST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제 퍼포먼스도 그때는 뭐 이벤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화랑이라는 데서 또 이제 이벤트도 보여준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제가 대학원 80년대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이 굉장히 우연인 것 같은데 제가 미학 쪽으로 간 것도 원래 뭐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글을 잘 써가지고 뭐 백일장 교내 백일장 가면 장원은 못 했는데 차상을 2번 하고 그래서 문학을 하라고 또 우리 문예반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미술도 활동을 했고 뭐 이런 그 상당히 그 문예와 관련된 재미있는 시기를 이제 겪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실험적인 활동에 이제 그때 당시 전위미술인 실험미술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그 많은 그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80년대 이제 이제 군에 이제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이제 뭐 활동을 다시 하는데 작가로서 활동을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홍대 서양학과를 봤는데 2번 다 떨어졌어. 그런 2번 다 떨어졌어요. 지금 뭐 그림 그리지 말라는 것보다 그러고서는 이론을 했죠. 그래서 미학과를 단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85년도에 미학과 들어가서 88년에 퍼포먼스에 대한 그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을 해요. 그때 이제 다시 80년대 중반에 86년도에 김용문 뭐 이런 친구들하고 대학로에서 86 여기는 한국전 이런 데서 다시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10m 곱하기 10m짜리의 그 큰 캔버스 천을 바닥에 깔고 쌀입이 그다음에 대걸레 이런 걸로 드로잉하는 것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또 86 서울 행위예술제 설치 행위예술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영 선생이 이제 그때 이제 남영동에 있던 아르코스모 미술관 거기서 이제 그 대규모 미술제를 조직했는데 거기 작가로서 초대받고 그러면서 이제 작가로서 80년대 많이 활동을 했죠. 그러다 90년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뭐 그 포스트 모던 입장의 그 서에 그 글을 웅모를 해가지고 그것이 당선이 됐어요, 덜커덕. 그래가지고 평론가로부터 그때 이제 활동하고 전시 기획은 87년도에 독일문화원에서 장벽을 넘어서라는 그 제목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 아트, 신진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원권 씨와 같은 비디오 아트 뭐 이런 거를 망라해서 인스톨레이션해서 했던 획기적인 전시였어요. 그게 저 데뷔
큐레이팅입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2014년 있었던 선생님 개인전인가요? 네.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사물은 초지의 치즈를 선택했다. 했다. 그렇죠. 하는 전시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제가 페북에서 어느 날 뭐 이렇게 좀 장난을 놀다가 갑자기 그 재밌는 그 문자의 조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라 쇼즈 초즈 초즈 스치즈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사물은 불어로 라쇼즈는 사물이니까 사물은 초즈라고 하는 모 여성의 이름인데 초즈의 치즈를 선택했다. 근데 이게 CHOSE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세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착안을 해서 써가지고 이걸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알랭 빠페로네라는 그 페북 친구한테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건 불어로 번역하면 또 말이 안 돼. 또 이렇게 바로 그거야. 그래가지고선 그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번 전시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전시 제목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아트스페이스 휴에 이제 김노한 감독이 문화역 서울 284에서 대중의 새발견이라는 전시회를 2013년에 하죠. 그때 이제 저를 주목하고 있다가 이제 초대를 했어요. 작가로서. 거기에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76년 데뷔한 이래 얼음 녹인 사진들, 기타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서 2000년대 활동하던 사진들을 벽에 출력을 해가지고 벽에 잔뜩 걸고 또 제가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모았던 그런 오브제들 작품들 거기다 전시를 하고 퍼포먼스도 거기서 하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도에 이제 김해예술전당의 윤슬미술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브제로 바라본 한국 현대미술이라는 그 기획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큐레이터 5명들이 각자 작가 선정을 맡아가지고 한 전시였는데 성북미술관의 학예연구실장이었던 그 박찬남 선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참 여기 한번 좀 출품해 주실 수 없냐고. 좋지요. 난 뭐 거절하는 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코너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시 이제 뭐 오브제 작품 같은 거, 사진 작품, 퍼포먼스 이거를 또 다시 정리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번번이 됐던 거야. 그래서 김노함 선생이 이제 다시 날 초대를 해가지고 연속성을 갖고 이제 이렇게 거기 또 파주에 출판단지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휴까지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전시회를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봉착을 했어요. 그때 여기에 비평글 쓰기, 그 다음에 이제 전시 기획 또 개념, 또 작가로서 다 동시에 아우르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크리큐라티스트다. 이거는 이제 크리틱 플러스 큐레이터 플러스 아티스트 세 개의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성어죠. 제가 이제 만든 신조어인데 그 전시를 기존의 것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자. 그게 뭐냐면 바로 화이트 큐브에 대한 그 저항이었습니다. 소위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장례식장이나 또 납골당처럼 죽은 작품을 모셔다 놓는, 그러면서 그 작품에 수많은 아우라를 덧대고 또 그것을 이면에서는 뭐 상업적으로 블렌딩 돼 가지고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 그다음에 전시를 한번 기획해서 걸어놓으면은 그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감상 모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슈로서.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예술과의 일상의 결합을 꾀하는 것이 저의 삶의 태도고 예술의 태도고 비평의 태도예요. 또 전시기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백화점이 보입니다만 백화점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많은 물건들이 입출고가 되죠.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전혀 디스플레이하고 또 그것이 또 팔려나가면은 없어지면은 다음에 오는 고객들은 또 그걸 못 보고,
그런 거하고 뭐 다를 게 있느냐. 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장이 가령 장례식장처럼 전시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의식화가 돼 있고 그랬을 때에 여기 활성화를 블레이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작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는 끊임없이 따귀를 때리거나 정신을 차리게 아니면 끊임없이 인공호흡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작가는 그 전시의 어떤 그 숨결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그 진열돼 있는 작품들은 늘 새로운 것이 추가되고 또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변화가 그러면서 이게 숨을 터주는 그러한 그 작업을 예술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작품이 원래 저는 뭐 제가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도 아니고 일종의 위트처럼 또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예명을 쓰고 그래서 혼선을 가져오고 또 작품 자체가 늘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또 이제 길을 가다가 선택하는 그러한 오브제들이 세컨더리 오브제입니다 전부.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집에 이제 선물 상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버리질 않아요. 집에 어떤 그릇 같은 것이 못 쓰게 돼서 놓으면은 그걸 제가 활용을 합니다.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뭐 다른 오브제하고 결합해 가지고 오브제 작품을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것으로 조합된 어떤 전시였고 또 거기에는 제가 2009년도에 경기 도자 비엔날레의 일환으로 특별전 일환으로 열렸던 도자 퍼포먼스 세라믹 패션에 많은 그 외국의 작가들 한국의 작가들 왔었는데 그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남긴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거를 언젠가 한번 그 전시에서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다 받아내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의 그런 어떤 소품들도 다 곳곳에 걸어가지고 콜라보레이션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그때 이제 오프닝 퍼포먼스 하고 같이 하고 그 이제 퍼포먼스의 기록물들이 전시장에서 이제 전시 기간 동안에 소개가 됐지만 그 전시 기간 동안에도 계속 개입을 하면서 바꾸신 건가요? 전시에 그러니까 많은 변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는 제가 바빠가지고 매일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큐레이터 보고 이번에는 긴 그 두루마리형 스티커가 있어요. 제가 노란색 그것도 역시 길에서 주운 거예요. 그 롤을 갖다가 풀러서 바닥에다 붙여라 X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전시 국면을 늘 이렇게 바꿔나갔죠. 덧붙이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의 전시였어요. 네. 그 화이트 큐브의 맥락 바꾸기 그런 것도 재미있고 선생님이 전에 표현을 그러니까 감옥 같다고 무덤이라고 장례식장 네, 장례식장 또는 앞골당 뭐 이런 네, 거죠. 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그렇다고 결국은 이제 다다이스트들도 미술관에 대한 부정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바레라든지 이런 데서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뭐 가령 누굽니까 저 쿠르트 슈비터스만 해도 자기 아파트에서 그때 당시에 그 메르츠 바우라는 걸 했잖아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자기 삶의 공간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일상 속에서의 예술, 삶 속에서의 예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사실 알타미라 동굴, 라스크로 동굴 같은 그때 당시에 동굴에서 거주했던 예술가라는 명칭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철저하게 삶과 관련된 예술이었어요. 그런 동굴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해서 축제를 벌리고 사냥하러 나가기 전에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초기적인 형태의 예술 행위라고 할 때에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도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만은 본질로 들어가면 그것에서 바로 다를 게 보이느냐 일상 속의 예술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술과 일상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투문정션이라는 말 있잖아요. 두 다리 하나 만날 때 하나의 원으로 합치되는 것처럼 완벽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과 일상이 완전히 하나의 원을 이룰 때처럼 그렇게 완벽한 일치를 보일 때 그것이 예술이 아니겠는가. 네, 일반 관객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가지고 온 오브제를 전시장으로 다시 가져왔을 때 그거를 예술로
이해를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미술관이라는 관습 안에서 그 작동을 하는 일반 관객들이라면은 오히려 미술관에는 미술품을 거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일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그거는 뭐 물론 이 오브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르셀 듀상의 어떤 그 레디메이드 거기서 이제 본질적으로는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최근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내장의 미술사, 곱창의 미술사라는 걸 생각을 했어. 그건 뭐냐면 이 곱창처럼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이 이렇게 굴곡 있는 풍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왜냐면은 풍선은 그냥 무기물이지만 이 우리 인체 내장은 굉장히 유기적인 거예요. 가면 끊임없이 연동운동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굴곡이 돼 있는 그런 내장을 놓고 맨 위가 선사시대 동굴벽화, 선사시대 미술이라고 봐요. 몇 마디를 내려오면 뭐 르네상스도 있고 바로코도 로코코도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20세기 미술에서 마르셀 듀상이 걸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제미학이 이제 파생되게 되는데 백남준 씨가 또 이제 한참 더 내려다보면 있어요. 근데 그 백남준 씨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마르셀 듀상이 다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는데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비디오 아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마르셀 듀상은 팩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세상을 뜬 분이고 마르셀 듀상이 활동하던 말년에는 팩스라고 하는 기계 자체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비디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은 비디오를 통해서 자기 예술을 구현했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 주목하냐면은 바로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매체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은 비디오 아트 다음에 메디는 바로 페이스북이다. 그래서 내가 2009년도에 벌써 새로운 창조는 손끝에서 나온다. New creation comes out of the fingertips라는 말을 했더니 페북에 여러구로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놀라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reation from the fingertips라는데 또 하나의 그 계정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거기서 페북에서 중요시해요. 계속 그가 활동하라면은 활동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손끝에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보세요. 2009년만 해도 지하철 타거나 어디 이렇게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한 70% 정도, 50에서 70% 정도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도 보고 뭐 문자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 가면 거의 잠자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이걸 한단 말이야. 이런 손끝의 창조 시대가 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남 씨 같은 경우도 11년도인가요? 그 선미수상을 타고 그때 앱을 개발해서 앱이 별로 없었을 때인데 앱을 개발해가지고 구글의 앱스토어에 이 작품, 이남 씨 작품이 등재가 돼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개가 올라있는데 하나당 4.33달러인가 뭐에 그 판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즐겼거든요. 이건 뭐냐면 벌써 예술을 향유하고 즐기는 그러한 그 모드 자체가 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다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변화인데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예술 행위를 보여줄 것이냐. 페북에서 나는 상당히 많은 그 퍼포먼스 실험도 했고 가령 뭐 메시지 전달하기라든지 뭐 이런 그 실험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북이라든지 이런 소셜 네트워킹 매체야말로 진짜 앞으로 새로운 그 소통을 기할 수 있는 예술 매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아이웨이웨이의 그런 블로그도 인기가 많고 선생님의 그런 페북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전시장? 네, 그렇죠. 네, 디지털 전시장. 네. 형체가 없지만 또 형체가 있는 그런 전시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퍼포먼스를 페이스북에서 하셨었는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초기에는 이런 걸 했었어요. 자, 이제 그 페북에다가 L자 우리나라 한글로 치면 I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계속 친다고. 그러면 이게 도열되잖아. 이미지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걸 쓰러뜨리세요. 그러고서는 메시지를 보냈어. 지금 런던까지 간단 말이야. 이게 쫙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중간에 인도에 있는 페북 친구가 이거를 L자를 기울이는 또 그런 그 있잖아요. 슬래시. 그걸 쳐주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 그게 뭔지.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빛의 속도잖아요. 거의. 빨리 당도하지 런던까지. 네. 그런 실험도 했었어요. 재밌네.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게 있었죠. 패친이 5천 명이는. 예, 그 팔로워가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조를 보니까 가령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했을 건데 페북 본부에서는 한 명당 5천 한 계정당 네, 5천이야. 네. 배당이. 근데 팔로워는 무한하게 할 수 있죠. 팔로워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나는 여기 보는 거야. 가령 10억을 5천 명으로 나누면 한 셀당 벌집이라고 볼 때 한 셀당 5천 명이면 몇 개 셀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게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방과 방 사이에는 뚫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떤 저기로 제가 그거를 했냐면 확인을 했냐면 이 속이 이제 페이스북 퍼포먼스인데 가령 꽃을 하나 이제 그 구글에서 하나 이미지를 딱 따와요. 그 다음에 그 꽃을 갖다가 이미지를 따고 거기다 피스라고 썼어. 평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한 자 릴레이 퍼포먼스야. 그래가지고 자 이걸 퍼가세요. 그 퍼는 쉐어 기능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친구 하나 퍼갔어. 또 어디 몇 군데는 간 걸 확인을 했는데 내가 그걸 고치려고 뭘 이렇게 내용을 고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다 없어진 거야. 금방 사라졌는데 이런 메시지가 또 와요. 이거 금방 내가 받았는데 나 딴 사람한테 보내려고 때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결함이 있구나 그걸 내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진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상으로는 그 수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점선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세계를 소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선생님이 기획했었던 그 미디어시티 서울의 그 놀이하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가지고 놀면서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것들하고 계속 일맥상통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기술의 발전,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그렇죠. 함께 간다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같이 진화를 계속할 수 있고. 예, 맞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 제이크가 그런 얘기한다고. 그 영화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잖아.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그 거대한 나무가 1조 개의 작은 나무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난 뭐냐면 페북과 같은 그런 네트워킹의 그 사회, 그 시스템을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기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보면은 그 미디어 아트 이제 기술들을 자랑을 한다 그러나요? 그걸 보여주는 것들이 많았다면 그렇죠. 최근에 선생님 네. 활동이나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노는 그래 나는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네. 이제 노는 거예요. 이게 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게 보통 내가 그래서 1977년도에 ST 전시회가 견지화랑에서 열렸어요. 그때 조계사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 견지화랑 사장이 바로 누구냐면 한국의 전설적인 화상으로 평가되는 그 돌아가신 김문호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오프닝 퍼포먼스를 내가 하거든. 그게 뭐냐면 노는 거예요. 조그만 달구지를 끌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돌, 자갈, 색지를 갖다가 바닥에 펼쳐놓고 사람들로 싸게 해가지고 그 알록달록한 그런 돌들을 구석으로 가서 울타리를 만들고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고 이런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보여줬는데 그때 관객 참여를 시도했거든요. 그런 것도 뭐냐면 전부 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놀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내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스트로크라고 그랬어요. 스트로크라고 하면 영어에서 붓질도 되지만 쓰다듬는 것도 되더라고. 머리를 쓰다듬는 거. 이 머리를 쓰다듬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친밀감을 북돋우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인데 그래서 이제 원숭이 사회를 연구한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원숭이 사회 연구해가지고 그 얻은 결론이 원숭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왜 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냐 하루 온종일 이 스트로크 행위가 바로 원숭이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페북에서 우리가 지금 라이크 누르고 뭐 동영상을 올려놓고 또 뭐 사진을 올려놓고 서로 이거 대화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 스트로크 행위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 페북 사이에서의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물론 부작용이 많이 있죠. 뭐 그걸로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자나 꼬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목적으로 이제 그 페북 행위를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놀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저 하나 궁금한 게 그 라이크 수가 중요하세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아니면 뭐 몇 명 보거나 어디까지 리치했는지도 나오잖아요. 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되나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확인이 안 되잖아. 이게 라이크 수가 이게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퍼가는 게 자꾸 그러면 이게 어쨌든 내가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땐 좀 인간인 이상 섭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페북 활동을 오래 해오면서 이거는 진짜 돈 안 들이고 하는 나의 하나의 매거진이다. 언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 친구, 내 영향력 있는 외국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보거나 퍼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의사소통, 이런 것이 굉장히 이런 디지털 기반의 이런 매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전시장도 선생님 그 다다에서 출발하셨다고 하듯이 그런 미술관의 화이트 큐브를 무덤으로 보고 이제 그걸 해체를 하고 또 다른 실험을 하는 것들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의 또 다른 예술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이제 사이버 공간하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난 그 가능성을 광주 비엔날레 마시밀리오 지오니가 내가 1977년에 앙대빵당전에 아이우에오하고 사진을 발음하는 장면을 찍고 바닥에다 물걸레로 세멘트 바닥에다 하고 글씨 쓰는 그거를 이렇게 판넬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13개짜리 작품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07년도에 한국행미술 40년 전 그 도로구에서 그 작품을 본 거야. 지온이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한번. 그때 동숭동에서 이제 2009년도에 페나시아 퍼포먼스 페스티벌 할 때인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작품이 있냐고. 근데 그게 마침 그때 지하실에 물이 차가지고 그걸 다 파기를 시켜버렸어. 그래서 없고 사진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원해주면은 내가 다 재제작할 수 있겠다. 지금은 없다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그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한뭐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걸 다시 재현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컴퓨터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우르는 작업도 나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색화처럼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본인의 작업들도 다시 재현을 한다, 재현, 재해석,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세상이 돌고 도는 거예요. 대중가요 가사에도 있잖아. 뭐 돈이 돈다, 뭐 회전의 이자 같은 거 돌고 도는 거야. 계속 도는 거예요. 순환. 이 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게 주역의 그 핵심 사상이거든. 세상은 근데 서구는 보면은 특히 르네상스 모더니티가 이제 발생한 이래 일직선상의 그 선형적인 그런 진보 사관이었잖아요. 그거 입각해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다시 원한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쭉 긴 어떤 그 역사 나의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 했던 작품도 다시 이게 리바이벌 될 수가 있고 요즘 하는 작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이제 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냥 페이스북 예술관 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또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